안녕하세요. 고영수 방송입니다. 6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해설 진행해 보려고 왔습니다. 난도에 대한 평가는 쉽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꽤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준비했던 걸 펼쳐서 무언가 확인해 보기엔 굉장히 빡빡하게 잘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쉬웠다, 어려웠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가 준비했던 걸 실전에서 잘했는가, 얼마나 잘했는가, 뭐는 됐고 뭐는 안 됐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씩 놓친 건 없나? 이걸 통해 배울 건 이게 끝인가? 계속 추구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 보이는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한번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독서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론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비문학처럼 풀어라 이러거든요. 당연히 비문학인데 뭔 소리야 하겠지만 독서론을 독서론처럼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요. 그러면 좀 오래 걸리게 되고 그러다가 틀립니다. 그냥 일반적인 비문학처럼 자신이 준비한 걸 펼치되 그게 좀 결과적으로 빠르게 되는 느낌으로 끝나야지 얘에 맞춰서 쉬울 거니까 쉬운 거에 맞춰서 내 방법을 바꾼다든가 이런 일은 실제로 결과에서는 좀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깔아놓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비문학에 대해 저가 수업하는 많은 것들을 미리 다 같이 합의하고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린다면 이래요. 비문학은 독서죠. 일반적인 읽기와 다르다. 뭐가 다른데? 일반적인 읽기는 당연히 내용을 파악해서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그 지식을 이용해 실생활에서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를 얻는 이게 독서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수능 독서예요. 오늘 좀 특이합니다. 왜? 읽고 문제 풀라 하니까. 그죠? 엄청나게 이상한 구조라서요. 일반적인 읽기는 중심 내용 위주로 쭈르륵 읽어가면 내용이 머릿속에 막 정리가 잘 되면서 그냥 글 잘 읽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될 거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수능 국어에 나오는 독서는 그렇게 읽으면 중심 내용은 파악했지만 문제는 어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 실수해서 틀리는 사람? 약간 내 읽기가 부족했구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사람. 되게 이상한 구조로 바뀐다고요. 얘는 다른 점 딱 하나입니다. 문제 풀라고 함. 이거에 맞춰서 해야겠죠? 그 다음이요. 그럼 문제에 뭐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약간, 기본 전제는 이거예요. 넉넉고 읽었을 때, 약간, 빠뜨릴 것 같은 부분. 우리가. 하나 더요. 약간, 혼동할 것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물론 중심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쭉 깔아놓은 다음에 갑자기 이걸 훅훅 내요. 그럼 우리는 흩트릴 줄 알았지 안 빠뜨렸지롱 하고 풀어야 되고요. 또 순동할 것 같았지 나는 절대 헷갈리지 않았어. 혹은 헷갈렸지만 헷갈림을 내가 먼저 해결했어. 이런 마인드로 진행을 해주셔야 결과적으로 문제를 다 되게 쉽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나오는 게 있나요? 저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중심 내용이 문제에 나오잖아.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런 기대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내용이 깔려 있으나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풀이 게임이에요. 잘 읽었냐를 기반으로 하겠지만 헷갈리지 않게 읽어라. 그 다음 빠뜨리지 않게 읽어라. 생각해보면 엄청난 기억력 테스트죠. 그 안에서 내용이 헷갈렸던 걸 헷갈리지 않게 기억해야 되고요. 또 많은 내용을 나중에도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기억을 생각하는 건 일반적인 읽기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하지만 수능국어 독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좀 본질적이지 않아 보이니까 좀 별로겠지만 단순 독해력 추구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기본적인 내용을 깔아봤고요. 같이 독서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론 읽어볼게요. 독자가 글에서 읽은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음이의어라고 하듯 별개의 단어들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네요. 그죠? 서로 표기가 같고, 뭐가 달라졌죠? 아까는 발음이 같고였는데, 발음 말고 이번엔 표기입니다.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의어라고 한다. 말고 동형이네요. 근데 형태가 같으면 아마 그걸 읽었을 때 발음도 똑같긴 할 텐데, 약간 읽을 때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이게 눈으로 볼 때에 집중하느냐, 소리를 낼 때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눈으로 볼 때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동형이의어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왜? 형태는 같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독자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형태만 보고 그 의미를 바로 떠올리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의미를 여러 개로 떠올리나요? 형태는 하나인데 의미가 여러 개니까요. 그 다음이요. 단어 중에는 다른 단어들보다 더 자주 쓰이는 고빈도 단어가 있다.
고빈도 단어는요, 다른 단어들보다 자주 쓰이는 것, 정의가 되어 있죠. 동형 이의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 표기가 같은 단어들끼리 사용 빈도를 비교해보면 그 중에 다른 단어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아닐 수도 있다. 저도 이렇게 읽고 싶지 않은데 비문학 문제 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방향성에 대해 묻기 때문에 물론 독서론에서 이걸 묻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모르니까 독서론스럽게 읽는 게 아니라 비문학스럽게 읽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이요. 독자가 동형 이의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고 뭐야? 형태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린다. 형태가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가 그냥 같은 단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다 의미에 따라 다른 단어, 다른 단어, 다른 단어로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선택된다는 겁니다. 의미 확정을 위해 그것이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고빈도 단어겠죠. 독자가 떠올린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독자는 그 동형 이의어 중에서 다른 단어를 떠올린 후 다른 단어는 절대 뭐가 아닐까요? 고빈도 단어가 아니겠죠? 그 단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만약에 확인했는데 또 아니면요. 또 다른 걸 떠올리게 되겠죠. 근데 언제나 먼저 떠올리는 건 뭐다? 고빈도 먼저 떠올리고 안 어울리면 다른 단어. 한 번 더 고빈도 먼저 떠올리고 맞으면 다른 단어 X 이렇게. 이 정도겠죠? 독자는 동형 이의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할 때 제약성을 고려한다.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갑자기 뭐 하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읽고 떠올리는 건 뭐 자유인데 필수 메모 사항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보통 수업을 하거든요. 그 필수 메모 사항의 첫 번째는 비례반비례라고 부르는 국어에서의 내용입니다. 커지면 커진다. 커지면 작아진다의 관계로 파악된다면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그냥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거의 그냥 나온다. 그리고 우린 그 내용을 알았어도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이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적절한 해석, 위가 줄어들겠네요. 언제나 예를 들어 전의 내용을 이해하고 예를 들어 이후에 있는 예시사항은 앞이랑 연결할 수 있게 읽어야 합니다. 그가 사과를 깎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강하대요. 강하면 뒤의 내용은요, 적절한 해석의 범위가 한정되겠죠? 이때의 사과는 과일이라는 의미로 한정된다. 그에 비해서 그가 형에게 사과를 받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약하대요. 그러면요, 적절한 해석의 범위가 늘어나겠죠? 과일과 용서를 비는 행위. 범위가 늘었네요. 이렇듯 독자는 동형 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강할 때는 동형 이의어의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있지만 왜 쉽게 확정할 수 있나요? 쉽게 확정할 수 있다라는 건 범위가 좁다는 의미겠네요. 제약성이 약할 때에는 제약성이 약하다. 그러면 범위가 넓겠죠? 그땐 의미 확정을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는다. 의미 확정을 유보하는 이유는 뭔가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확정할 수 없어서 그런가 봐요.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므로 문장이 연결되면 뭐래요? 문맥이 형성된대요. 문맥은요. 문장이 아니죠. 그게 그거잖아. 모이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은 필요 없다 했어요. 혼동되거나 아니면 빠뜨린 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게 그거잖아 말고 다르긴 다르잖아. 요 식으로 읽어가기로 했죠. 동상태으로 독자는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뭐가 아니죠? 문장의 제약성 말고 문맥의 제약성이요. 어떤 구별을 해야겠죠. 고려하여 동형 이의의 의미를 확정한다. 언제 할 때. 문맥의 제약성은요. 언제 의미 확정이 유보됐을 때. 유보 안 되면요. 그냥 바로 제약성이 너무 강해버리니까 바로 확정을 지을 텐데 제약성이 약할 때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일단 유보한 다음에 문장들을 더 읽어요. 그런 다음 여러 문장들이 연결돼서 형성된 그 문맥의 제약성에 따라 마지막에 의미를 확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확정은 이루어지네요. 그죠? 문단별로 내용 처리 다 했나 보시고요. 이제 문제 풀러가면 되겠습니다. 1번. 읽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않는 것 X 쳐주시고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된다. 아까 한 게 뻘짓 같았죠? 근데 문장과 문맥의 관계 또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지우면 되겠죠? 적절하니까. 2번, 단어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1문단에 깔려있던 내용이고요. 그럼 기본인데 또 하나 마지막에 결국 확정되는 것까지 보면 2번 지울 수 있겠죠. 적절하니까. 3번, 동형 이의어는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른 것이다. 형 확인해 주시고 표기, 발음 아니고 표기인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3번 지우면 되겠습니다. 4번, 동형 이의어는 표기가 같은 것끼리 대체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인다. 그러기엔
고빈도 단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었고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고빈도 단어를 먼저 떠올리고 그다음 아니면 딴 걸 떠올리는 그런 구조까지 봤기 때문에 4번을 허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 4번을 확정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5번이요. 동형 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에 따라 의미 확정이 어려운 정도가 달라진다. 나온다고 했죠. 제약성이 강하면요. 범위가 줄어서 확정이 쉬워집니다. 요 하나만 봐도 되겠죠. 비례반비례 관계가 문제에 꼭 나온다. 이게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거의 그냥 100%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 싹 지워주시면 답 4번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이요.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건 뒤에서도 많이 할 잔소리지만요. 언제나 적절한 걸 물어보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답 먼저 만들기. 물론 문제가 물어보는 범위에 따라 이걸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요. 할 건 해야 됩니다. 기억을 이해하래요. 기억. 동형 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말 진짜 많은데요. 여러 의미 말고 뭐부터 주빈도부터 떠올립니다. 그 다음은요. 안 되면 다른 단어. 이 얘기도 있었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문장의 제약성이 강하면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글씨가 개판이네요. 근데 제약성이 약하면요. 유보한 다음에 뭘 보죠? 문맥을 나중에 본다. 요거였기 때문에 요거까지 생각해서 그냥 기억과 관련해서 아는 것 다 먼저 떠올린 다음에 이제 가야 합니다. 1번이요. 문맥에 따라 동형 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새로 만든다. 이거 왜 만들죠? 1번 지워주시고. 2번 다른 단어를 고려하지 않고 동형 이의어의 의미를 확정을 왜 하죠? 3번 자주 쓰이지 않는 것부터 이게 뭔 소리죠? 4번 제약성이 강한 문맥에서 동형 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로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뭐죠? 왜 문맥에서 출발해서 문장으로 가며 왜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은 왜 하죠?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5번이요.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 그쵸? 그러면 이제 다른 단어가 등장할 때가 됐다는 거죠. 표기가 같은 단어 중에서 그게 뭐죠? 동형 이의어 적절한 의미를 그 다음에 찾는다. 였으니까 답을 또 5번으로 확정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보기는 선생님과 학생이 수업 중 읽은 글과 이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A부터 E를 이해하라고 했죠. 적절하지 않은 거 한 번 더 표시해 주시고 갑니다. 영수가 길을 걷다가 배를 보았다. 아유, 됐고요. 밑에.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는 배가 선박과 과일 중 어떤 의미인지 헷갈렸대요. 왜요? 제약성이 약하겠죠? 제약성만 쓰면 허접이에요. 뭐까지 쓸까요? 문장의 제약성이 약하다. 이러면 되겠네요. 걷고 있는 곳이 바닷가면 선박일 것 같고 시장 근처면 과일일 것 같아서요. 뭐, 둘 다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유보했대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문장을 왜 더 읽었을까요? 유보한 다음에 문장끼리 연결해서 뭘 만들려고? 문맥을 만들려고 했죠. 계속 헷갈렸어요. 뭐야, 유보를 계속해야 되고요.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는데 둘 다 자연스럽다? 뭐, 문맥이 아직 안 만들어졌나 봅니다. D.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내용을 보고 그 배가 과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뭐야, 문맥의 제약성 때문에 단어의 의미를 확정한 순간이죠. 그리고 다리는 바로 그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왜요? 문장의 제약성이 강해서 그랬겠죠? 사람의 신체 부위로 이해해야 자연스러우니까요. 문장의 제약성이 세니까요. 됐겠죠? 1번. 제약성이 약해서 좋아요. 2번.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여 좋아요. 3번이요. 내가 두 의미 배의 두 의미 모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에 연결되어 함성의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다. 뭐야? 그냥 이거 가지고 연결하려고 했는데 둘 다 자연스러워서와의 내용을 문제였네요. 답은요. 3번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라 둘 다 어울리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유보했죠. 한 번 더 생각? 둘 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윗글에도 없었습니다. 둘 다 괜찮고 그러니까 유보를 해놓는 거고요. 그 중에 뭘로 확정을 짓는다는 건 둘 중에 하나 이상은 괜찮다는 거죠. 둘 다 안 되면 유보한 다음에 확정 짓는 그런 순간도 없을 겁니다. 이분 여러모로 3번이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독서론인데 꽤나 열심히 해설해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나지문 관련하여 최소한의 잔소리, 다 읽고 가 관련 문제 풀기, 나 읽고 나 관련 문제를 푼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 문제를 풀긴 할 건데 나 읽을 때는 무조건 뭐 나와 연결하면 읽기. 그게 의식적으로 연결해야 되고 엄청 일부러 연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서 하는 나 관련 문제를 제대로 못 풀 수도 있다. 그 정도? 나에서 가로 일부러 연결해야 되는 게 되게 세던데요. 근데 의외로 나만으로 풀리는 문제가 이 출제자가 의도한 것보다 좀 더 있더라. 4번 가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고요. 5번 풀어야 하며 그다음 6번이 의외로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라고 했는데 가로 할 일을 최대한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풀립니다. 좀 풀리던데요. 그다음 7번 뭐 보면 됐는데 글쎄요. 어려웠을지 모르겠고 8번은 무조건 뭐 보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많이 없고 나 위주로 했어야 하며 그다음 9번 풀면 끝나는 뭐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네, 감사요. 아, 근데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왜 금지 행위가 있을까요? 생명, 재산, 보호와 반대되는 무언가의 행위를 법으로 정해서 하지 말라고 했겠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소한의 금지 행위일 겁니다.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최소한만 금지해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한다. 이 내용만 이해하면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이요.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얘를 보자마자 얘가 첫 번째 항목이구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 읽어야죠.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모델, 요겁니다. 자유주의적 법 모델. 이 모델이라고 하면 위의 내용 한 번 더 떠올려 주셔야 돼요. 뭐, 최소한의 어떤 금지, 최대한의 자유보장. 최소한의 금지는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하는 거겠죠? 그 다음,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요, 한계죠. 한계는 왜 왔나요?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이게 원인이네요. 됐고요.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여기서 위에 보시고요. 여기도 모델이 있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요. 2번, 1번 해주시면 됩니다. 뭐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번, 2번 하면서 비교대조 갈게요. 이 모델에서는 비교대조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1번, 2번을 알았는데 이제 1번과 2번은 서로 비교대조 안 하면서 읽는다? 말이 안 됩니다. 비교대조 할 때는 언제나 뭐 먼저? 공통점 먼저 파악해라. 말씀드렸었죠.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더 깊숙이라는 건요. 최소한의 금지 일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돼요. 제도의 구축 및 관리는 뭘 위해서래요?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왜?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등과 연대를 생각한 거겠죠. 그것도 법의 역할이 되었다. 위에 개인의 권리 보장 말고 이것도 개인의 권리 보장과는 구별돼야 되니까 보장 X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랑은 다른 표현이란 뜻이죠. 그 다음,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났다. 가령은 예시니까 먼저 앞에 내용 다 읽었나 체크하시고요.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 배출을 대기환경보전법은 뭘까요? 1번 아니고 2번 맞습니다. 1번 아니고 2번이 맞아야 돼요. 1번은요. 최소한의 금지를 통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법 말고 더 개입합니다. 깊숙이 개입해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를 할 건데 그 제도의 구축은요. 아마도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거겠죠. 대기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환경이랑 연결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 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 아까 위에 뭐라 했냐면 개인의 권리 보장. 이거 개인의 권리겠네요.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제도의 구축 및 관리겠네요. 얘도 하는데 그걸 위해 공적 토대를 만드는 일이니까 저 법은 1번 법이 아니라 2번 법이 되겠다. 하는 거 확인되나요? 그 다음.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에 뭐가 있나요? 직업 윤리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강행적 성격을 띤 법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법규범은 뭐가 아니죠?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규범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 이로써 이걸 통해서 이런 뜻이죠.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원래는 자율적 조절 기능은 뭐 때문에 있었나요? 이거 문화 도덕적 규범이 있으면 자율적 조절 기능이 있을 거고요. 법규범은요 좀 더 강행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자율적 조절 기능은요 강행은 아니겠네요. 계속 이 안에서의 구별.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특이하죠? 왜? 위에 법 때문에 망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법에 더 의존한대요.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이거에 따른 처리가 따로 있죠? 요구량이 증가하면요.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수행 능력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라 수행 능력의 남은 범위가 줄어들 겁니다. 수행 능력이 얼마 안 남게 된다는 거니까요. 요구량이 증가하면 수행 한계에 부딪힌다. 혹은 범위가 남았다는 표현이 아니라면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다. 법이 수행할 수 있는 것, 수행할 수 없는 확률? 이렇게 비례범위를 찾아도 되겠죠?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근대법, 이게 뭔데요? 1번. 아까 뭐라고 했죠?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랬고요. 이 다음 건 근대법인지 뭔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근대법의 기본 원리 이러면 1번이면 좋겠죠.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최소한의 어떤 개입을 얘기하는 거구나. 읽기도 어렵다.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해결해야 한다. 그거 말곤 안 된다. 이게 당위겠죠?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뜻이니까.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개입을 더 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뭐가?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와야 될 텐데, 그냥 훼손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더 깊숙이 개입? 자율이 더 떨어져? 그러면요, 와해된다 했어요.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뭐죠? 일단, 적 규대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율이 줄어들고요. 와해됩니다. 이럴수록 법 의존이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또 법이 들어오게 되면요. 더 자율성은 떨어지고 해가 되겠죠? 점점점 악순환. 낭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기억하나요? 위에 몇 번까지 봤죠? 1, 2번까지 봤으니까 얘가 이제 3번입니다.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 정리하시고 3번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래야 3번에 대한 내용 처리가 1, 2번과 비교대조 되면서 진행될 수 있으니까. 됐나요? 1번은요.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게 끝이었고요. 그건 어떤 장점이라면 단점이 뭐였죠? 서로 출발점이 평등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갈등 해결에 약점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번은요. 이번은 결과적으로 더 확대돼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규제 이런 게 아니라 최대한 개입을 하겠다. 뭐까지 하기로 했죠? 공적 토대, 제도 같은 걸 만드는 것까지도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그래서 다시 줄이겠죠?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요.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직접 개입은 누가 하나요? 2번이 합니다. 1번은 안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문제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여기에만 관여하는 게 3번입니다.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뭐랑 반대죠? 2번과 반대입니다. 2번은 개입을 과도하게 해서 조절 기능이 훼손됐죠.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일부는요. 개입했는데 독점했다. 얘가 바로 권력과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독점한다가 첫 번째라면 부당한 영향 행사는 두 번째니까요. 번호 붙이는 헷갈리면 1, 2 이렇게.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한다. 절차는요, 방식이네요. 방식인 걸 왜 체크하죠? 위에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이랬기 때문에 절차나 권한 분배의 내용이 있기도 하고요. 절차 연결하시고 방식 맞음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직접 개입 말고 절차, 그 다음 방식, 그 다음 권한 분배 이런 거에만 관여해야 됩니다. 위에 세 가지 법 모델 정리 안 한 사람은 지금 하라고 친절하게 말해주죠.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온 것은 아니다. 1번 다음에 비판하기 위해 2번이 등장했고 1번은 나가리, 2번 다음에 3번이 등장했고 2번은 나가리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뭐가 있다. 1, 2, 3 모두 공존하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풀러 갈까요? 잘 읽었으니까 문제 풀기로 했잖아요. 1번에 가는 특정 개념이 지니는 의와 가치라고 했는데 특정 개념부터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죠. 그냥 세 가지, 모델 세 가지가 나왔을 뿐이니까요. 1번은 가에서 지웁니다. 2번이요. 시대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연해온 과정에 대해 과정은 맞지만 주의해야 돼요. 1번이 2번에 의해 대체되고 2번이 3번에 의해 대체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맞긴 하잖아. 2번 살려. 3번이요. 가는 나와 달리 할만하네요. 가가 맞는지 보면 되니까. 사회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사례가 나온 적은 있어요. 이거 대기환경보전법 나오긴 했는데 사례가 하나밖에 없었고요. 학자들의 사례라고 보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3번도 지웁니다. 4번 나중에 하시면 좋아요. 나는 다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5번은요. 나는 일단 가만 봐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을 글쓴이가 제안한 적이 없죠. 그죠? 소개했을 뿐이기 때문에 비판한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한계점 때문에 이게 등장했다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설명을 해줬을 뿐. 5번도 지우세요. 2번이랑 4번 남았고요. 좀 더 2번 쪽에 몸이 쏠린 채 아마 나 읽고 판단하게 될 것 같네요. 괜찮나요? 넘어갑니다. 5번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서론 지문에서도 설명했지만 적절한 것은 무조건 나의 답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 판단하러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좀 곤란해요. 왜? 4개나 틀리고 1개밖에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힌트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낚시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서 봐요.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해. 악순환? 이해 다 했는데요.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의존성이 커지니까 법이 다시 왔는데 더 심해지고, 악순환. 됐죠? 가세요. 1번, 법이. 뭔 소리야? 자율적 조절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 얘랑 얘는 반대였죠. 2번이요. 군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정책, 고수할 수 없게 됐다고 했는데. 3번이요.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비슷해 보여요. 비슷할 때는 언제나 3번 맞는 것 같지만 4번, 5번 다 본다가 아니라 3번의 근거 체크. 3번의 근거 뭐라고 했나요? 의존성이 커진다고 했지. 그건 이전에 하던 것도 법에 의해 해결하게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답 3번 찍고요. 끝. 4번, 5번은 해설이니까 하지 여러분들은 안 봤어야 됩니다. 4번,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 규범, 법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되면 문제도 없겠죠. 5번이요.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줄어들어 우리가 파악한 내용과 아예 반대일 겁니다. 답은 3번. 6번이 원래 가와 나 다 읽고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전 확인이나 해봤죠. 얘 1번이었고요. 얘 2번이었고요. 얘는 3번이었고요. 얘는 1번, 얘는 2번이었죠. 얘는요, 2번, 얘는 3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 가지고 풀 수 있나? 먼저 한번 기호 때 볼게요. 1번.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정확하게 알려면 나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 읽었죠? 계약이냐, 법이냐, 계약이냐, 법률이냐,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긴 했습니다만, 1번.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고, 1번을 보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최소한의 개입이었으니까. 1번, 원칙적으로 개입을 왜 안 할까? 가가지고 확실하게 말해봐. 뭐로 말할 수 있냐면요. 확실하진 않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재산 보호하려면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2번이요. 사회복지 국가적 법 모델 생각해. 이건 개입을 최대화하는 거였고, 개인의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제도까지 관여했던 겁니다.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경향성은 맞죠?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절차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뿐만 아니라 다 개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3번은요, 절차주의적 법 모델, 아까 뭐만 된다고 했죠? 방식만 된다고 했고요. 그 방식에는 절차나 권한 분배만 들어있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 절차에 대한 얘기 맞구만. 4번 볼게요. 1번과 2번은, 1번은 2번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임차인도 사람이고요. 임대인도 사람이라서 1번은요, 각자의 자유를 어떻게 할까요? 존중하겠죠. 그러므로 얘가 하면 얘는 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본다라는 건 누구의 입장의 확률이 높나요? 2번일 확률이 높죠. 왜? 국가에서 법으로 볼 때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요, 4번일 것 같은데 나중에 성격상 확인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둘 다 사람이라면,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둘 다 사람이라면까지 갑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없어야 한다. 얘는 했는데 얘는 거기에서 뭘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4번이 답인데 나중에 한 번 더 확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보시고요. 7번 나 읽어야 되고 8번도 나 읽어야 될 거라고 했죠? 이제 나 읽으러 가는 겁니다. 네, 볼게요. 좀 길지만요. 나아갑니다. 대상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개인의 자유 최대한 보장? 아까 번호 붙여놓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1번이요. 자유주의적 법 모델. 그 다음이요.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한다. 이게 뭐죠? 2번에서 고려하는 거죠.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계약은요, 뭐가 아니죠? 법률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밝혀져. 됐나요?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얘랑 얘는 다르네요. 그죠?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 건데? 법률로 하겠죠. 법률로 한다는 건 몇 번의 관점과 비슷합니까? 2번의 관점과 비슷하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게 뭔데? 법률이겠네요.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최단 존속 기간은요, 이거보다 더 짧아질 수 없다는 거겠죠? 짧게 정했더라도 계약 법률 X요. 근데 법은요, 계약이 아니죠. 먼저 생각하세요. 뭐가 우선이죠? 법이 우선일 겁니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왜? 법이 계약보다 우선하니. 됐나요? 그 다음,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기간 보장된다. 위에 임차인 보호,
누가 빌려주는 건물주인가요? 임대인. 전 어휘력이 없어서 몰랐는데, 읽고 내용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걸 게으르게 한 거지, 그냥 어휘력 때문은 아닐 거예요. 임차인은요, 들어가서 사는 사람, 약간 세입자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의사 표시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 의사 표시입니다.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갱신 요구권, 이것도 의사를 표시했네요.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뭐야? 종료 예정일이 있었는데요. 최단 존속 기간이 있으면 얘는 연장된다. 뭔 얘기죠? 이것도 소비 계약보다 우선한다. 이 정도 돼요.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한마디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겠죠? 그 다음 종료 예정일 요 내용이 있었고요. 얘가 정해져 있어야 이거랑 연결되겠네요.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뭐야? 이건 임대인을 위한 거네요.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얘도요. 법이 우선한 거긴 하죠. 근데 계약보다 우선하는 느낌이 약할 뿐이에요. 왜? 임대인이 좀 더 갑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느낌으로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겠죠? 근데 법이 우선시되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실거주, 이게 유일한 갱신 거절의 사유로 등장했습니다. 우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갱신 거절 사유는 실거주하려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겠지. 근데 비문학에서는 꽤나 불리한 생각이고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갱신 거절 사유는 무조건 실거주다. 다른 게 나오면 그 문제에서 보기 박스 같은 데서 정의를 해줄 것이다. 기다리되 안 나온다면 무조건 실거주는 뭐 갱신 거절 사유 그 자체다. 같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펼쳐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실제로는 좋지만 이 비문학 문제풀이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무조건 뭐 갱신 거절 사유는 누굴 위한 거죠? 임대인을 위한 건데 뭐가 있다? 실거주밖에 없는 거예요. 실거주. 실제로 와서 살겠다. 그러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겠죠. 됐나요? 갱신 거절은 왜 했을까요? 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한 대답이겠죠? 갱신 연결하면 아마 대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이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법이 아니라 계약. 이게 뭐죠? 윗글과 위의 문단과 아예 다른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싹 다 뭐 2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맨 앞에서 1번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뿐이지. 그 다음은 아마 3번 법인, 3번 어떤 법 모델인,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갑자기 멈춰서 수만 번 고르고 나와의 관계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들어가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번 구별하기 위한 번호 붙이기 여기까지.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보고를 하면요. 법이 계약보다 우선하겠죠? 근데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없대요. 왜? 이미 권리가 없으니까. 2번은요. 경제력이 충분하면 이건 애매하네요.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뭔 얘기일까요? 위에 법을 적용하는 건 임대인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을 위했단 말이죠. 결정할 때에는 뭐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예컨대라고 했는데 좀 안 맞아요.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원상회복할 의무를 져야 한다. 또 의아하고요. 또 위에는요. 그나마 괜찮죠?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에 원상회복할 연결한다면 1번이랑 연결될 수 있겠네요.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해서 원상회복해라. 이상하잖아요. 혹은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은 건 이거의 예시로 적합하죠. 1번은요.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는 원상복구하고 나가라. 권리가 있을 때는요. 소멸하기 전까지는요. 원상복구는 아직 안 해도 되겠죠. 뭐 이렇네요. 또한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아까 있었던 법인가요? 예, 그러네요.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한액을 초과하면 이게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뭐 법으로 임차인 보호 못합니다. 이때 또한 왜 초과했을까요? 아마도 경제력이 충분해서 그랬던 게 아닐까? 이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왜? 계약은 뭐가 아니니까, 집이 아니니까, 이젠 법 말고 계약이 우선시 되는 순간이라고 했죠? 그렇게 계약했으면 당연히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자유롭게 종료시킬 수 있다라는 건 당사자도 자유롭게, 아마도 임대인 기준으로 얘기가 되겠죠. 임대인 기준으로. 그 다음 모두 안 한다는 겁니까? 갱신 요구권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따로 뭐 실거주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 물론 상가라서 실거주 얘기가 나온 적도 없지만. 마지막이네요.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아직도 뭐 그냥 얘는 3번 법이랑 상관이 없었어요. 뭐 그냥 보다 계약이 우선시되는 경우였고 보호 안 하는 순간에 대해 모여 있는 거였습니다. 이젠 나와야 돼요. 뭐 절차 나왔죠? 그리고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조정 절차가 있대요. 의견 개진 한 번 더 나왔으니까 3번 하면 되겠죠. 뭐 절차, 주의적 법모델.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위에는요 제출해야 한다 이랬는데 여기 수집해 줄 수도 있대요.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합의하면 절차 시작 못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 재판 절차는요 위에요. 여기 있네. 재판 절차가 기본이고요. 근데 법에 이미 3번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 반영된 뭐가 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가 있다. 근데 그건 합의가 돼야 한다. 합의만 되면 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으면 여기서 자료까지 수집해준다. 근데 합의가 안 되면 못하니까 그냥 재판해라. 끝났네요. 4번. 2번이요. 특정 과제 해결, 뭐 임대차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네요.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나오니까요. 답 2번 찍으시면 되겠고 4번이요.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밝히고 있다. 그런 게 아니었죠. 답은 2번. 넘어갑니다. 6번 확인. 자유주의적 법모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 봐야 한다. 이건 2번에 대한 거였지 1번에 대한 게 아니었죠. 역시나 답은 4번이요. 7번 기억의 이유. 나의 답 미리 생각입니다. 무조건이요. 나의 답 미리 생각. 나의 이유래요. 이렇게 구체적일 수가 없어. 해봐야 돼요. 어디 있어요?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위에 예컨대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왜 그럴까 생각하세요. 아마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가 아니라 경제력이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갑니다. 1번. 경제력이 충분? 뭐야 이거? 2번이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고, 계약이 더 우선시되고 법률 우선시되고 이런 내용 아니었는데. 3번이요. 임차인의 권리가 물론 계약이 우선시되는 파트긴 했지만요.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 최대한 보장은 1번 법이었는데 그런 법 관련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4번이요.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뭐 소멸. 답은요? 4번. 미리 해놔야 답을 고르지 나머지는 갑자기 문제에서 문득 이상한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5번이요.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사장님, 아예 1번, 2번, 3번, 5번은요. 아예 이 답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는 거고 답이 4번인 이유는 뭡니까? 미리 이런 류의 생각을 해놨기 때문이죠. 4번. 되나요? 뭐가요? 가나를 바탕으로 가나가 뭔데? 확실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보기를 이해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기준이 된다는 건 보기를 윗글에 있는 말로 말 바꾸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바꾸기 왜 해야 되는데? 보기 더 뒤에 나온 정보고 윗글이 앞에 나온 거니까 뒤에 있는 정보는 언제나 앞 정보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입니다. 밥은 자신이 소유한 A주택과 B상가를 주택과 상가 다르네요.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법의 최다 존속 기간 그랬대요. B는요 정하지 않았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지 않아요. 왜? 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 기억나는 거 여러분들 있으면 좋은데요. 얼마를 넘어서면 위에 있었죠? 보증금이 초과. 보증금 초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법 위반이니까요. 근데 나왔죠? 보증금은 초과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이없게도 전 괜찮 이렇게 쓸게요. 합의 위에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주택과 B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갱신 요구권.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거절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실거주 확인하셔야 돼요. 실거주해야만 거절할 수 있으니까요. 을에게 A주택과 B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다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조정 절차 절대 못합니다. 뭐 해야 되죠? 재판 절차를 해야 된다. 까지. 되게 좀 깔끔하게 나온 편이죠, 보기가. 1번이요. 실거주 공지되지 않겠군. 2번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겠군. 뭔 얘기죠? 법이 계약보다 우선시 을은 임차인 확인하시고
3번이요. 400에 해당 조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왜요? 보증금 추가. 4번이요. 의뢰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만약에 한다면요. 계약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거고, 뭐,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계약을 우선시하는 건 뭐야? 1번 법 모델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4번도 인정이요. 5번이요. 4번 같은 걸 판단할 때 1번 법 모델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읽을 때 가와 연결하며 읽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5번이요. 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유를 수집할 수 있겠군. 하면 안 돼요. 왜? 이 절차 자체를 할 수 없고 법 재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미리 찾은 적이 있었죠. 답은 5번 이렇게 해서 5번 찍으면 딱 되겠습니다. 얘는요. 가까운 것, 어우, 삼았다, 이유로 삼았다, 그랬구나. 그 다음은요. 부딪혔다, 근거로 삼았다, 이유로 삼았다. 뭐야? 근거로 삼았다, 이유로 삼았다. 똑같나요? 근거랑 이유, 아예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죠? 9번의 답은 1번. 풀 게 없는 그런 문제였네요. 여기까지가 가나 지문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이후에 네, 좀 약간 싱겁긴 싱거운 과학기술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점차 찍으면서 제 자세가 무너지고 있는 거 확인되네요. 어떻게 좀 새 마음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자, 과학기술 지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라 말하지만 저는 과학기술 지문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내용 처리에 엄청나게 집중해 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쟤는 저것도 몰라 싶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야에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집을 읽어볼게요.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는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랬구나.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전기 분해하면 생산이 가능하다. 앞쪽뭐 연결, 생산이요. 생산 때문에 그랬는데 생산이 왜? 생소 배출 없이 이게 바로 뭐 친환경성이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또 뭐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해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친환경성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겠네요. 수소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이 있어서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예?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특이함을 알아야겠죠? 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어렵대요. 어렵다는 게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알 것 같습니다.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수소 방식이 제한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이건 뭐죠? 극저온 필요요? 액상 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 수소 운반체는 두 가지네요. 1번, 2번이요. 1번, 2번 제한되었다. 수소 운반체는요, 절대 액화 수소 방식이 아닐 겁니다. 절대요. 액상 유기화합물, 액화 암모니아 괜찮은데 액화 수소는 안 돼요. 얘는 뭐 때문에 극저온이 필요하다는 그 조건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네요. 넘어갑니다. 액상 유기화합물 통한 1번 밑에 보세요. 암모니아 2번 휴 구조가 되게 정직하게 나와 있죠. 이것 잘 이용해서 지문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극상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솔로엔과 메틸사이클로헥세인 태어나 처음 들어봐요. 이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상호 전환이니까 뭘까요? 언제나 모를수록 이거라는 거잖아. 저거라는 거잖아. 아는 것만큼 해서 계속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얘가 되면 MCH가 될 수 있고 알파벳도 못 쓰네요. 돌아올 수 있고. 뒤에요. 이는 톨루엔의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플러스 수소.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건데 결합이라는 말이 있으면 언제나 플러스로 고쳐줘라. 이유는 되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호로 쓰면 좋아 정도는 아니었어요. 결합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의 수소 분자가 산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들며, 뭐야. 세 개가 결합할 때, 하나에 세 개가 결합한대요. 얘가 하나, 얘는요, 세 개 이렇게 결합하나 봐요. 수소와 수소 원자 간의, 수소 원자입니다. 뭐가 아니라, 전 모르니까 다 구별하죠? 분자 말고 원자. 결합을 두 개씩 만들며, 두 개씩 만들며, 하나에 각각의 수소 분자가, 그러니까 두 개씩이니까 총 몇 개? 와, 이게 묻더라고요, 문제에서. 그죠? 총 6개요. 왜? 하나에 세 개가 결합하는데 각각의 분자가, 원자 말고 분자니까 총 3번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산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두 개씩 만드니까 총 6개.
만들며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콜로엔과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는요, 수소 원자와 탄소 간의 결합이 몇 번? 두 개씩 세 번, 총 여섯 번. 그게 MCH 분자에 있나 봐요. MCH는 얘가 있다고 믿는 건 얘가 그냥 결합해서 얘가 되고 끝이 아니라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가지고 있나 보죠. MCH는 취급 안정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므로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구나. 또한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그렇구나. 하지만 위에는요, 석유와 유사, 휘발유와 유사 이거였고요. 그다음 그 밑에는요, 안전. 그냥 얘가 안전하다랑 위에는 뭐랑 비슷해서 좋다는 다르잖아요. 두 개를 구별했고요. 하지만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서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유일한 단점이네요. 반복하면 불안정해진다. 반복하면 불안정해진다. 저장 및 추출. 왜 저장을 할까요? 여기에 넣어서 저장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다시 이걸로 바꿔서 추출하는. 아, 이 글은 수소에 대한 거였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뭔 내용인지 알 겁니다. 어차피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불안정해지니까 뭐 불안정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지만 불안정해지는 것 자체가 문제구나. 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이요. 아모니아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수소다.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다. 저는 뭐 물은 우연히 알았어요. 뭐 그러니까 H2O 이거겠죠? 2개니까 3개다. 이런 얘기일 텐데 몰라도 되죠? 물은 3개보다 적나 봐. 이러면 되겠습니다. 응? 암모니아는 이렇다. 3개. 분자당 3개. 뭐야? 위에는요? 3개는 MCH라는 됐다. MCH는 몇 개? 6개.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원자 기준이니까 6개가 맞네요. 그죠? 밑에는요, 3개. 아모니아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온 적 없어요? 위에 올라가. 저장, 운송. 뭐 MCH는 휘발유, 석유였는데 얘네는요, 비료. 하지만 물품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위에는요,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얘는요, 단점인데 위험성이 아예 세네요. 아까는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독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뭐래요? 누출 위험이 없다. 이 정도였죠. 그 다음 아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 분해, 광 분해 그리고 열 분해가 제일 많이 쓰인대요.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결국 생성을 해야 되는군요.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의 비는 2대 1대 3이래요. 2대 1대 3. 일단 외워야겠죠? 뭐, 2, 1, 3이요? 뭔데? 아, 원자 또는 분자 난리가 났군요. 몰라요. 열분의 방식을 통해 0.9 이상의 전환율. 좋은 것 같은데요? 부반응은 거의 없다. 전환율은요, 아이고, 여기부터 이거, 뭐로 나눠라. 공급분의 반응이네요. 전체라고 해서 좀 의아할 뻔했어요. 왜? 전체분의 부분이 돼야지, 뭐, 효율을 볼 텐데, 얘는 전체라고 했지만 반응한 전체니까 반응입니다. 됐고요. 부반응이란 이랬다. 근데 그게 거의 없다 이거죠. 뭐가? 다른 물질이. 그 다음이요.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인 수소연료 전지는 갑자기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도선으로 구성된다. 산화극에서는 넘어가지 마. 찾아요. 산화극, 전해질, 4번, 환원극, 2번. 이제 읽어. 산화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가 된대요. 어디에서? 1번에서요? 그 다음,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순환극으로 이동하면서, 뭐야? 전해질 뭘 통해? 3번을 통해. 전자는요, 4번 도선을 통해, 어디로? 2번 순환극으로 이동합니다. 전기를 생산한다. 이동하면서 이미 전기는 생산됐어요. 그리고 환원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앞정보와 연결, 공급된 수소가, 공급된 산소가. 1번에는요, 수소가 공급되고요. 2번에는요, 산소가 공급되네요.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을 생성한다. 수소이온과 전자가 있나요? 네,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으니까 있죠. 걔를 만나 물을 생성한다. 뭐야? 플러스 전자 플러스 산소 물. 이외 반응 거 일어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이다. 왜? 물은 괜찮나 보죠. 됐나요? 잘 읽었으니까 문제 풀면 될 듯? 이렇게. 윗글의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건 뭐 이 정도 지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래도 실수하면 틀리니까. 빠뜨리지 않았나? 혹은 혼동했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았나는 체크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재생 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탄소 배출 없이. 아까 친환경적이라고 했는데, 없이가 맞네요. 적게 배출했다 이런 내용이면 찍으려고 했는데. 1번 지워. 2번이요. MCH 휘발유 보고 지워. 취급 안전성은요. 저장 및 운송가 되겠죠? 3번 광분해. 예? 열분해 말고 광분해? 근데 분해할 수 있다? 분해 자체가 이거라면 얘도 분해 방식이 맞겠죠? 3번 지워주시고. 4번이요. 수소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소이다. 수소, 산소. 그러네요. 수소는요? 1번에, 산소는요? 2번에 지워주시고. 5번. 수소 연료전지의 수소 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아유, 하나씩 됐던 걸 봤는데 어떻게 둘 다 도선이라고 하나? 답은요? 5번. 기억과 니은, 기억 뭐고 니은 뭔지나 쓸게요. 기억이요. MCH, 얘는요. 암모니아.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했던 건 차이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통점. 공통점은 뭐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운송하는 것이다. 수송을 운송하는 것이다. 이건데 자꾸 그거 말고 뭐와 기존에 있는 뭐랑 유사하다였는데 얘는요. 유사하다는 점은 공통점. 근데 차이점은요. 약간 휘발유랑 비료라는 점에서 좀 달랐죠? 그 내용 있나? 아유, 진리야. 치우고 시작하시면 돼요. 1번. 기억은 증발기체가 많이 발생하므로 노출 위험성이 크다. 그 다음은 차이점만 생각하면 되니까. 뭐, 니은이 약간 위험한 느낌이었다면 기억은 괜찮았죠? 치우. 2번. 니은은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다. 모순이 난리가 나네요. 그죠? 독성이 낮은데, 모순은 아니네.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다. 아까 단점이 있었는데요. 독성이 높다가 있었죠. 3번이요. 니은은 운송을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3번도 바로 같은 이유로 지워지죠. 저장 및 운송, 비료. 4번은요. 기억은 니은보다 분자당 저장되어 있는 수소 원자가 많다. 아우. 6개 vs 3개 이거 얘기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 개수를 세라고 할 줄 몰랐습니다. 답은요? 4. 왜 6개인가요? 얘는 3 곱하기 2요. 얘는요 그냥 3이요. 이 내용이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12번이요.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해라. 그래도 윗글이 기준이 되면 좋겠죠. 윗글은요. 열분의 방식. 열분의 방식에 대해 할 말 다 써. 2대 1대 3. 0.9. 할 말 다 했죠? B요. 과학자는 전기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반응기를 고안하고 이를 사용하여 이가 뭔데요? 반응기 수소기체를 얻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기분해는 뭐가 아니죠? 열분해가 아니네요. 이 전기분해 방식에는 암모니아 10몰을 공급했을 때 6몰. 아이고 0.6. 가능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 아이고 가능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 수소기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2, 1, 3이었는데 얘는 몇일지 모르겠네요. 근데 반응률이 뭐야? 도난율이 애초에 엄청 낮아요. 엄청 낮습니다. 그 다음이요. 이때 원치 않았던 암모늄 이온 얘 뭔데요? 그 반응 상당량 많네요. 됐나요? 1번이요. A는 A 위주로 봐야 돼요. 이럴 때 언제나. 질소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예? 2번이요. A는 수소기체, 뭐야? 고반응에 의해 생겼군, 지워. 얘랑 얘 위주로 보는 거라고요? 그 다음 얘를 통과하면 이제 B를 볼게요. 3번이요. A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환율은, 작겠군. 말이 안 되죠? 0.9, 0.6이니까요. 그 다음, B는 A와 비교할 때, A 기준으로요.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A가 더 많은 양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수소기체 생성 맞겠죠? 왜? 등급법. 결국 이건 뭐 전환율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요. 답은요. 4번 찍어주시면 되겠고 5번이요. B에서는 A에서 달리 A는 달리 정말 이렇지 않은가? A 기준으로 끝까지 가세요. 가능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된 것이겠군. 문제나 가능한 암모니아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는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달리로 본다면 A가 정말 안 그래야 되는데 2대 1대 3이었죠? 답은요? 5번 지워지고 4번 확실해지네요. 얘는요. 답은 얘는 뭐 열심히 안 할게요. 적절한 거라고 했고요. 단축, 제작, 활용. 답은요. 활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답은 3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과학기술 지문도 네,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지문 조금 낯설고 조금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있는 지문이죠. 인문 지문으로 마지막 넘어가서 해설 진행해 볼게요. 인문 지문도 출제되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읽었을 때 약간 헷갈릴 만한 거, 넉넉히 읽었을 때 빠뜨렸을 만한 걸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애초에 처리하고 다 끝낸 다음에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뭐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건 어차피 제가 하는 수업에서
보통 하는 그 친구들이 이해할 정도일 거고, 뭐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적이 있긴 하지만 아마 안 듣는 친구들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일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용 처리는 똑같이 진행되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 중심주의. 앞에 내용이 이랬네요. 플로리디, 아우, 이름이 너무 그래. 정보 철학은 인간을 정보적 존재의 하나로 간주한다. 인간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 이게 뭐의 뜻이죠? 정보적 존재의 뜻이겠네요. 그죠? 하나로 간주한다. 아우, 모든 존재라고 했네요. 이 예외 없는 건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빵을 산다라는 정보이다. 왜? 정보이다? 행위죠? 행위? 행위? 행위는 정보로 환원될 겁니다. 이렇듯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를 플로리드는 인포그라고 부른다. 인포그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하나 다 정의해 주네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주체의 뜻. 다른 정보에 의해 정보가 뭔데요? 정보는 속성, 행위겠죠? 변화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상은 뭐가 아니죠? 주체의 반대말입니까? 주체랑 구별하면 좋겠네요.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나의 음성 정보는 정보. 왜 정보죠? 말했으니까 행위네요. 그죠? 그 빵이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에 의해 속성도 정보니까 인정. 촉발된 대상이자 왜?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했나 보지 이거예요. 나는요, 대상이자. 그 다음,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 주체이다. 왜 발생시켰죠? 행위도 정보인데,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이기도 합니다. 주체는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킨다. 발생시켰다라고 했는데, 발생시킨 게 바로 변화의 뜻인가 봐요. 그 다음에요.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 상호 연결에 의해 구현되는 인포그의 하나로 본다는 점에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 중심주의, 인간을 별도의 범주, 아까 어떻게 했죠? 독립적 존재, 정보는 인간의 도구. 한 번 더 써. 정보는 인간의 도구일 뿐이다. 됐나요? 그 다음,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어진다. 존재함, 즉 있음을 경험될 수 있다로 정의하는 경험주의. 경험주의는요, 플로리디의 정보처럼. 그냥 일단 플로리디가 아니겠네요. 무슨 주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인포그의 있음은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정의된다. 주체와 대상은요, 주체이자 대상이라는 것이다. 위에요. 상호 연결을 냈다. 연결은 언제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이다. 그냥 주체이자 대상이다는 언제나 고정인가 봐요. 그죠?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있다는 건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 뭐가 아니라 경험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배려 주시고요.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예,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디는 주장한다. 정보와 연결, 동일한 권리는 왜 아닐까요? 이 권리는요, 권리, 있을 권리. 권리는 있을 권리라고 합니다. 뭐,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예시 볼게요. 나와 친구는 달랐죠. 그 다음, 나와 형도 달랐죠. 권리는 있을 건데 그 있다는 건 주체이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어떤 주체, 어떤 대상은 다 다르죠. 달라요. 빵과 나와 친구가 달랐듯이. 연결하는 순간이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잘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건가? 치명적인 건가? 핵심적인 건가? 어쨌든 여기입니다. 여기. 권리를 가진다고 플로리드는 주장한다.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행위자로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생명의 절대적인 칸트 윤리학은요. 플로리디가 아니겠네요.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중심 윤리학, 얘도 플로리디가 아니겠네요.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을 제외하지만 플로리디는 존재하는 것의 내적 가치를 있음에서 찾음으로써 인공물까지 그 범위가 뭔데? 나왔네요. 확장한다. 그냥 이 말 그대로요. 인공물 제외인데 인공물 포함입니다. 인공물 제외, 인공물 포함.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고 가. 뭐, 센트, 생명중심 어쩌고, 얘는요. 글씨가 왜 이래? 인공물 제외. 근데 플로리디는요. 인공물 포함. 뭘 제외하고 뭘 포함할 건데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건요.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입니다. 그대로 가야 돼요. 그 다음. 플로리디는 인포그와 그 상호 연결을 망라하는 공간을 인포스피어라 칭한다. 인포그 말고 인포스피어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다. 온 플러스 오프네요.
이 공간은 기존의 공간 개념과는 다른 이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뉴턴은요? 칸트 아니네요. 칸트 아니네요가 왜 중요한데? 여기 나왔으면 기억해야 되고 앞이랑 구별은 해야 되니까요. 사람 이름이 뭐 그 사람밖에 없지 않았어요? 뭐 더 있나요? 플로리디는 당연히 아닐 거고. 그렇게 없죠. 네, 칸트 나왔던 거 기억하면서 그 부분의 위치랑 여기 연결해 놓으세요. 공간은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나 인포스피어는요 관계가 있나 보죠. 절대적이지 않나 보죠.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자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이다. 대상이 뭐가 아니라 주체 X 인식하는 건요 주체겠죠. 추상화 층이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이걸 통해 뭔가를 할 건가 봐요. 표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를 생략된다. 생략된다는 뜻이 뭔데요? 인식되지 않는다. 예컨대 얘 들기 전에 앞에 한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 차량 구매 시 안전성을 목적으로 추상화 층위를 선택했을 때는 목적, 안전성, 에어백 성능 등의 정보가 경제성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유지 비용 등의 정보가 인식된다. 나머지 정보는요. 생략. 한 번 더요. 유지 비용은요. 안전성 목적일 때 생략될 겁니다. 에어백은요, 경제성 목적으로 할 때 생략될 겁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서 구성이란, 그 밑에, 이처럼 추상화 층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구성은 뭐죠? 인식되고 생략되는 겁니다. 기준은요, 목적이겠죠. 구성이란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주체가 택한 경로가 뭔데요? 목적이요. 즉 플로리디에 따르면 인포스피어라는 공간은 주체가 발견한 것도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다. 주체가 발견한 것 아니고요.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고요. 그냥 매개일 뿐이죠.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인공지능 등의 비인간 행위자가 인간과 공존하는 현대의 변화를 통찰한다는 의를 가진다. 비인간 행위자 이 뭔데요? 인공물. 인공물도 똑같나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다는 건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을 지니는 게 똑같은 거지, 뭐, 동일한 권리를 지니진 않고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가 있을 겁니다. 문제 풀러 갈까요? 예. 적절한 것 1번. 있겠냐고요. 아, 이게 너무 달랐죠? 2번이요.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는 모두 음성 정보? 음성 정보는 예시 하나일 뿐이었는데, 그죠? 맛있다가 어떻게 또 음성 정보겠어요? 그 다음, 행위라는 정보도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될 겁니다. 3번, 사물이 지닌 속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닌 속성 또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다. 왜? 속성이니까요. 속성과 플러스 뭐까지? 행위까지였죠? 4번이요. 생략되는 정보인데 어떻게, 뭐야. 근데 지울 게 아니잖아. 속성이니까 환원될 수 있다. 몇 번 골라야 돼요? 3번을 골랐어야 된대요. 4번이요. 추상화층에 생략되는 정보는 부합하면 생략이 안 됐겠죠? 뭐 됐을까요? 뭐 주목됐겠죠. 선택됐겠죠. 아까 어떤 단어가 있었더라? 인식이 있었군요. 인식되고 나머지는 생략됐겠죠? 생략됐으니까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죠. 5번이요. 정보적 존재는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의 상호 연결 관계를 둘 이상 맺을 수 없다. 숫자 얘기한 적 없는데. 그 다음 둘 이상 맺을 수 없는가? 친구. 벌써 둘 맺어버렸죠? 5번 지워버려. 답은 3번. 이럴 겁니다. 됐나요? 기억의 의미 먼저 생각해. 나의 답 먼저 말하기로 했으니까. 추상화 체계를 통해 인식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뭐에 따라? 목적에 따라. 구성됐고 인식됐으며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 생략됐다. 절대 그냥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그냥 있는 그게 아니다. 1번이요? 예, 둘 다인데. 2번이요? 어떤 추상화 체계를 택하느냐에 따라 인포고는 행위자와 대상 중 하나에만 한정된다. 이게 뭔 얘기야? 인폭은 언제나 행위자와 대상 둘 다인데. 3번이요. 추상화 층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이지 않다니까. 4번이요. 인포그들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목하거나 관심을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객관적의 반대말 주관적이 더 맞을 겁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아예 없고요. 4번.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은 추상화 층위를 통해 주체가 전적으로 만드는 허구이다. 이거 아니라고 부정했던 내용이 여기에 나왔죠. 그다음 5번이요. 어떤 관점을 통해 이 관점은요. 목적이 뭐야? 이 정도니까 답을 5번으로 찍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 미음, 판단 많이 나온 구성이죠. 그 다음 구성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훑어봐야 문제가 뭔지 아니까 여기다가 정확히 전 뭐라고 쓸 거냐면 플로리디 쓸 거예요.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OX 할 거예요. 플로리디 했는데 왜 OX를 해? 1, 2번이 그리고 4번, 5번이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되냐 상충되지 않느냐를 묻고 있어요. 근데 상충된다, 상충되지 않는다는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은 아니니까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뭘로 할 거냐면 그냥 OX. 오면요 상충하지 않는다. X는요 상충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기억? 인간은 무엇이 본성에 적합한가와 무관하게 다른 인공물들과 동일한, 한 번, 두 번. 말이 안 되네요. 이은 모든 정보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말도 안 되죠. 그냥 사물의 속성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정보는 도구일 뿐이며 인간은 정보와 별개로 존재한다. X. 얘는요, 인간 중심 어쩌고 그거였죠. 그리고 4번이요. 주체가 속한 공간은 주체가 어떤 이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대해 영향을 받는다. 답은 O. 인공물은 도덕적으로 대한 대상이 아니다. X. 이렇게 되겠네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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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이 정도? 맞나요? X 맞고, X 맞고, X 맞고, OX. 그러겠네요. 1번. 상충하지 않으면 O여야지. 답은 1번. 밑에까지 가면 솔직히 어려운 문제 맞거든요. 근데 1번에서 찍을 수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였고, 플로리디 말고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나 하겠지만, 다른 것들이 너무 짜잘짜잘해서 돌아가는 느낌으로 풀면 되겠고, 중심이 되는 풀이가 언제나 있으면 좋아요. 그게 플로리디였으면 좋았다. 이 정도의 내용이네요. 답은 1번. 2번은요, 상충한다. 디귿은요, 미리 해놓은 거, 얻어 걸림 나오죠. 4번은요, 플로리디 입장을 상충하지 않는다. 일단 얘는 인정, 미음이요. 플로리다 입장을 상충한다. 얘 인정. 그러니까 1단계에서 그냥 풀렸어야 됐고 답이 1번으로 찍었으면 좋았겠죠. 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이요. 댓글을 참고할 때 들어가지 않은 것.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생각보다 이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쉽거든요. 해볼까요? 어떻게 따르면 배우지가 있으면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합니다. 학생이 예로 든 시스템 2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없구나. 저는 칸트와 달리 행위에 포함된다.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건 결국 칸트도 그랬다라고 말하겠네요. 칸트와의 공통점. 자한테 좀 쓰고 나는 칸트와 달리 그 시스템이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왜 인공물이니까요.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봐요. 이처럼 정보와 사회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 그게 뭔데요? 인공물이요. 늘어나는 한편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게 된 인간은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이포스피어의 번영을 강독할 책임이 그건 커지죠. 책임은 누구에게? 인간에게. 뭐가 있다? 감독 책임이 있다. 인포스피어에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인간을 나는 히모포이 에티쿠스 말도 어려워. 이 정도고요. 선생님께서는 뭐로 보시는군요. 미리 생각해. 선생님께서는 인공물을 이런 대상으로 보지만 책임은 얘가 질 수 없고 인간이 져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그 책임은 감독 책임이군요. 됐죠? 1번. 얘는요. 속하지 않으며 그건 아니겠죠. 근데 에서 칸트에서 지위가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고? 얘는 묻겠죠. 왜? 칸트니까 안 봐야 됩니다. 칸트는요. 인공물 제외. 싹. 2번이요.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얘는 교통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뭐야? 칸트와의 공통점. 자주 수업 때 말하는 거긴 한데 차이점으로 어그로를 끌어놓고 문제는 뭐가 나온다? 답이 뭐다? 공통점이다. 또 계속 나오는 패턴이라서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답 2번 찍으면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나머지도 해설이니까 볼까요? 얘는 인공물이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괜찮죠? 그 다음 4번. 평가하는 것은 가능한데 칸트는 아니라고 하죠. 왜 도덕적 행위자라고 보지 않으니까. 5번은요. 상호 의존함으로써 인포스 더 나은 거 갖고 나가는데 책임 다 해야 된다. 왜? 감독 책임이 있으니까요. 쫙 지우면 2번으로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서 영역에 대한 해설 이 정도고요. 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학이야말로 진짜 사람마다 읽고 푸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그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도 달라질 텐데요. 대수업 기준으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또 소설은 가장 최근에 올린 영상, 최근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민망하지만 마지막으로 올라간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풀어라 하는 힌트를 하나 드리는 바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먼저 무조건 보기를 봅니다. 보기법을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처음 읽는 그 읽는 방식이 좀 소설에서의 문제풀이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유발하는 것 같다. 좀 느리고 부정확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느리면 정확히 해야 되고 안 정확할 거면 빠르게라도 해야 되는데 느리고 부정확해서 좀 문제가 된다. 읽기를 바꾸면 좋겠는데 그 첫 읽기를 바꾼다면 그냥 사실은 지금보단 대충 읽어야 된다거든요. 왜? 내용일치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읽겠지만 결국 내용일치 문제는 돌아가서 확인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대충 읽어라. 이러면 잘 안 바뀌니까 뭔가 바뀌는 읽기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요. 어차피 보기 문제 풀려면 어떻게 되나요? 보기와 지문 내용의 대응을 확인하며 읽는 작업이 어차피 필요하거든요. 그걸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그냥 수업 읽기로 바꾸자. 그래서 보기에서 찾을 것들을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 그거와의 대응을 확인하며 읽는 그런 방식을 추천드린 바 있는 거죠. 그럴까요? 외화, 내화 난리가 났구나. 약간 액자식 구성 같은 건가 봐요. 외화는요, 화가의 이야기가 있고요. 처음에 화가의 이야기. 그 다음 청년의 이야기. 그 다음
편지의 내용.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 편지의 내용은 이 옆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내화가 무조건 이 내화 안에 들어가야 되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 다음, 편지 내용들이 연결되거나 삽입된다.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 한 문단 안에서 이어가거나 디시편을 사용하여 소설 지점과 시공적 배경이 다른 이야기를 연결하는데 연결하는 방법 두 가지 같은데요. 뭐 얘가 하나, 그다음 요거 하나. 찾을 건 이거 이야기 찾고요. 이거 이야기 찾고 이거 이야기는 당연히 찾아야 될 겁니다. 1, 2, 3, 그다음 4, 5. 읽으면 애초에 찾아야 돼요. 왜? 보기 문제 풀려면 어차피 찾아야 되기도 하고 찾으면서 행동을 통해서 읽는 게 그냥 대충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읽게 하기 때문에 내용도 대충 읽은 것 치고는 맞은 내용을 알게 합니다. 어차피 내용치는 돌아가서 확인해야겠지만 연결한다. 외화에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흥미와 관심이 드러난다. 그렇겠죠? 근데 화가라는 사람 계속 나오나 봐요. 또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 화가가 떠올린 편지의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수립되시는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른가요? 유사한 의미의 표현은요, 6번. 거듭되시는 내용, 7번. 이러면 되겠네요. 화가가 편지를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음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러면 끝났네요. 찾으러 가볼까요? 읽으면서 외화인지 내화인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외화일 확률이 높겠죠. 표구할 수 있겠지. 표구가 뭔데? 표구는 원래 병풍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뒤에 뭘 덧대서 족자로 만들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데 끝까지 읽으면 약간 액자에 넣는 거? 그 정도의 느낌? 장어지니까 난 그런 걸 잘 모르지 않나. 화가인 자네. 이 말하는 사람이 화가겠죠? 어디 적당한 표구사에 맡겨 좀 해주지 않겠나? 그냥 어렵지 않지만 자네도 어지간히 호사가군. 이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흉통해 주었다. 뭐를 아직 청년 얘기를 안 나왔어요?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놓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응? 그 친구? 그 친구가 누구죠? 이 표구할 수 있겠지 말하는 그 사람이죠. 그 친구 은행 창구에 말했고 있단다. 들었어요. 그 다음 은행 문 앞에 있단다라고 들은 내용이 되는 건 뭡니까 아직? 외화인 거예요. 근데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스물댓 나이로 보이는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을 맨 처음에 안전히 막았다. 막았단다가 아니라 막았다. 뭐죠? 한 문단 내에서 제시하고 있네요. 뭡니까 이제? 청년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 다음 그 검은 얼굴의 청년 이랬어요. 지시 표현을 이걸 얘기하는 건가? 뭘지 모르지만 지시 표현을 찾기는 쉬워 보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제 읽어. 뭐 나올 때까지 읽으면 되냐면 일단 청년 얘기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까 봐야 될 거고요. 또 화가 얘기로 다시 나가진 않을까 생각해야 되고요. 또 편지가 튀어나오진 않을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죠? 은행 저금할 수 있나요? A 더 당황하였다. 얼굴이 붉어져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를 불러 세운 것은 예금창고의 여직원이었다. 청년은 손에 말아지고 있던 라면 봉지에서 고깃국에다 100원짜리를 이랬다. 그러다가 생전 처음 그는 C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 화산 통장을 받았다.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 급식무시 절을 하고는 한 손에 통장을 받쳐둔 채 이랬다. 뭐 저금했단 얘기죠. 다음 날부터 그 청년은 내용만 대충 보고 떠나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올 거니까. 콕콕 들렀다. 이랬고 죄송하다는 표정이었다. 일찍 오셨네요. 얼마 넣으시겠어요? 오늘은 좀 정말 죄송합니다. 종이 뭉텅이? 이건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동전으로 그동안 저금통에 넣었던 걸 오늘 깨웠죠. 기대 여기 이렇게 종이 장을 내밀었다. 구석으로 갔다.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진짜 많네요. 뭐 이 종이가 있었는데 그 종이가 아까 말했던 창호지이자 휴지로 가리켰던 그 내용입니다. 호구의 대상이죠. 이게 편지래요. 편지 나왔다. 그 편지 이랬는데요. 그 편지라고 말하는 건 또 뭡니까 이거? 지시 표현이네요. 친구는 내 손에 그 편지를 가리켰다. 나가 누군데요? 화가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왔나 봐요. 그래, 그럼 그의 집에 천원을 보낸 편지란 말인가? 글쎄,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겠지. 동전을 세는 여직원을 거들어주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돼서 가지고 온 뿐이니까. 편지의 내용인가 봐요. 나왔네요.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체크하러 갈게요. 외화, 내화, 또 다른 내화는 알았고, 한문단에서 이어가는 것도 알았고, 지시표도 봤죠? 그 다음, 유사한 의미의 표현, 거듭 제시된 내용 두 개 중에 뭐 나오나 보세요. 문제는 나올 겁니다. 여기에 오문치 할머니가 그랬구나. 편지 내용이 빡세네요. 그 다음 편지 내용도 그렇고 친구의 장난기도 그랬다. 어쨌든 나는 그 창호지를 아는 표고사에 맡겼다. 그게 어떤 편지냐고 묻는 표고사 주인한테는 국보급입니다. 이랬다. 라고 거렸다. 그리고 나는 그 창호지 편지를 감각이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미 떠나고 며칠 안 이서 송아지 났다. 뭐야? 떠날 때 니 떠나고 진한 글씨 때문에 좀 더 알게 되는 느낌은 있겠죠? 뭐죠? 유사한 건 여기 있네요. 여기로 난 표고사로 갔다. 이젠 똑같은 내용 반복되면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겨진 휴지 이랬다. 국보라 되는 것 같았다. 인식이 변화했네요. 관심이 있다는 거 알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돈 좋다. 위에 돈 좋다 있었나? 없네요. 돈 좋다 한다. 소면 뭐 먹으라. 뭐야? 있어 없어요? 없네요. 아쉽고요. 그 밑에 화실에 걸어두었다. 그냥 걸어두었다. 이랬다. 나는 친구가 외국으로 떠나고 이틀 동안 그 액자를 간간히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이 무슨 콩나물 먹어라, 참기름 와서 쳐서 먹으라, 뭐 있나요? 참기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 순이는, 예? 아까 장가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안 나오나요? 있네요. 여기 있다, 찾고요. 어떻게 찾을래요? 네. 하나 더요. 돈 좋다. 너가 엄마는, 나왔다. 네. 서독제 시즌 표현 두 개 끝. 어떤 느낌인 줄 알았고, 화가가 처음에는 이 무거운 사람은 화가가 아니었죠. 화가 얘기 나왔고, 청년 얘기 나왔고, 편지 내용 나왔으며, 뭐, 유사한 의미, 거듭제 시즌 내용 다 나왔죠. 이제 문제 풀러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알진 못해요. 뭘 해야 되는가? 내용 일치를 반드시 잘 해야 문제가 풀리겠죠. 내용 일치는 어차피 돌아간다가 기본이긴 한데, 돌아갈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돌아가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2번,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가? 마지막 3번은 당연한 거긴 한데 그 위치로 돌아가서 확인. 아이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붙여쓰기요. 네. 1번, 2번, 3번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나머지는 뭐 시키면 잘하거든요. 근데 1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1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체크하고 이 확인하러 돌아가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돌아가면 되게 이상해져요. 내용일지를 확인했는데 못 찾으니까 그냥 내가 바보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받거든요. 실제는 바보가 아니라 체크할 걸 제대로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1번이요. 위치는 너무 쉽죠? 서가는 대상을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종이를, 기억은 무언가 이 종이를 지칭한 표현인데,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창호지, 할 수 있겠지. 1번 지우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 맞죠? 2번이요? 서가는 필요한 것이면 주목하여. 전 2번은 확인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왜?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니은은 휴지였고요. 실제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 이 휴지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마도 쓸데없는 걸로 인식했다고 알든가, 아니면 필요하다고 인식한 건 몰랐다고 하든가. 2번 지우면 될 겁니다. 3번이요. 표고사 주의는 주목하여. 그냥 동의한 것만으로 안 돼요. 종이 해석의 내용을 받고 주목했더니 화가가 디귿이라고 한 거에 동의했대요. 좋은 거면 좋게 동의, 안 좋은 거면 안 좋게 동의해야 합니다. 봤더니 국보. 근데 갸웃거렸다. 3번 지우면 되겠고요. 4번이요. 화자는 종이가 리을의 가치를 가져고 생각하여 자신의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갔다. 리을이요? 국보라 되는 것 같았다. 그 길로 표고사를 갔다. 생각했고 시장 가고 보니 그렇게 됐대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간 건 아니네요. 5번은요. 점차 중심점, 그림 같은 느낌도 받으며 근거 필요하고요. 그다음 중심점 근거 필요해요. 봤더니 걸어둔 거다. 그림 중심점 다 있죠? 답은 5번. 이렇게 찾는. 1번이 생각보다 세야 되고요. 시간도 투자돼야 돼요. 생각 많이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확인은 깔짝 바로 하고 와야 됩니다. 근거만 찾고 떠나는 거지 그냥 가서 오래 고민한다고 해서 정답률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 19번 A의 소수점 특징 읽고 요약해. 생각해. 이거 뭡니까? 그냥 청년의 당황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표현했네요. 1번 뭔 얘기야? 그 다음 뭔 소리야? 뭔 얘기냐고. 그 다음 빠른 움직임 뭐야? 불안한 심리 확인할 것도 없이 5번밖에 없고요. 5번 확인하시면 뭐 저만치 고 있었는데 저만치 하는 구석 됐죠? 위치와 거리를 나타낸다. 답은 5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편지의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을 제해야 돼요. 1번. 다른 사람 얘기도 나왔지. 2번. 혼사와 관련하여 수신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고 있다. 잔소리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2번 정답 후보로 보시고 가보면요. 뭐야. 너도 빨리 장가 들어야 않겠나? 안 들었는데 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답은요. 2번. 3번 같은 게 진짜 내용일지 이거 어떻게 외워요? 어딨어요?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만 좀 먹어라 있잖아요. 그죠? 가서 확인한다를 한 번 더 어떤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문제다. 이렇게 보이고요. 20번의 답은 2번. 21번은요. 21번은 생각보다 되게 확실하게 답이 나와버리긴 합니다. 약간 개념적인 걸로 나와서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과는 조금 달랐다. 싶긴 했는데 일단 1번이
한 문단에 이었다. 어딨나요? 지게꾼이 있었다. 우리가 봤던 그대로죠? 한 문단 내용이니까요. 1번 지우면 되겠고요. 그럼 2번 이게 구석으로 갔다로 마무리하고 이게로 A를 이어갔대요. 구석으로 갔다 이게는 지시 표현이긴 하네요. 그죠? 연결은 됐는데 뒤에요. B에서 A로 시간적 선호가 역전되면서 이거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적 선호가 역전됐다는 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뭐 과거에서 현재가 돼야 돼요. 과거에서 현재요. 근데 시간적 선호가 역전됐다라는 건 거꾸로 말했네요. 과거에서 현재가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가야 돼요. 그게 역전이에요. 방금 봤던 과거에서 현재는요, 뭐, 약간 순행일 거고, 역전이 됐다고 안 하죠. 왜?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흐르니까. 시간적 선호가 역전됐다라는 건요, 뭐, 현재에서 과거로 가야만 선호가 역전됐다라고 말하지, 그렇게 아니면 시간이 그냥 선호대로 흘렀다고 얘기합니다. B에서 A로 시간적 선호가 역전, B는요, 과거 이야기, A는요, 현재 이야기. 정확히 말하려면요, A에서 B로 시간적 선호가 역전되면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B에서 A로 가는 건 역전이 아니죠. 되게 특이해요. 이어지는 부분을 나머지는 다 맞아. 그래서 바로 2번 보자마자 알 수 있다라기보단 전 1번 지워. 돌아가서 2번에서 아유 함정이 여기 있었네 라고 찾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여요.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문제면 좋겠습니다. 시간적 선호 역전이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알고 있어요. 즉, 너 역순행적 구성 알아? 왜 이렇게 묻는 문제 같았어요? 한 번 더 개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소설 여기까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전시가 원래는 좀 진지하게 할 것도 많고 내용도 말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보기 읽고 풀어 요 정도가 다였습니다. 수필도 같이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네, 할 말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같이 볼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해라. 무조건 고전시가 세트에서는 보기를 보고 뭘 찾으라고 언제나 하냐면 주제 플러스 알파를 찾아라. 주제는 셋 중에 하나로 찾으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뭐 자연 친화, 그리움, 기타 요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자연 친화의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수업 때는 조금 더 자연 친화를 엄청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승류나 은거의 공간에 자연이 있고, 그럼 구체적인 삶의 터전의 자연이 있고, 이거는요 교훈의 대상의 자연이 있다 얘기했어요. 그 중에 안 걸리면 자연 친화 말고 기타로 가야 됩니다. 자연을 소재로 했더라도 말이죠. 감흥을 얻는다. 기행 주체는요 이랬다. 일기 형식. 나에서는 여행 장소에서의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려는 뭐가 다른데 나는요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나는요 그냥 사실 관찰 이 느낌이라면 나는요 감각 관찰 말고 약간 주관적인 건데 묘사 정도만 보면 되겠죠. 요런 차이점이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까지만 알고 뭐 읽고 찾을 건데 그냥 여행 가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말했구나. 그냥 자연 좋다는 얘기긴 하겠지만 자연 친화보단 기타 주제로서 자연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이 정도 알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세요. 다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았다면 주제가 대충 이거겠지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 예상과 달라질 때 멈추시고 그게 아니면 쭉 읽으세요. 어차피 모든 내용을 외워서 문제 풀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죠. 쭉 읽어보면 그냥 자연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뭐 보고 듣고 좀 더 관찰한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문제 풀러 가세요. 22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제나 푸는 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표현상의 특징 문제다 말씀드리고 수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하지만 여기서 뭐 간단하게 뭐부터 효과 부분을 먼저 봐라. 표현 플러스 효과의 구성으로 되어 있을 때 이 효과는 어차피 세 가지 유형으로밖에 안 나오거든요. 세 가지 유형은 첫 번째 주제 기준으로 했을 때 아예 아닌 아예 아닌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2번은요. 효과를 봤더니 효과는 당연해서 표현 부분 보고 판단이 되는 게 있습니다. 얘는 되게 좋은 게요. 4의 주제밖에 모르잖아요. 가밖에 안 읽었으니까. 근데 하나 모두 확인이 필요하고 답이면 답을 고를 수도 있어요. 왜? 내용을 모르지만 표현법은 알 수 있고 또 하나 알아야 하니까. 알아야 하니까입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표현만 보면 되는 것의 이유는 뭔데? 이유는 보통 두 가지라고 합니다. 애초에 그냥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처럼 당연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은 표현을 보면 효과가 당연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 표현에 무조건적인 효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과 효과 관계가 당연하다면 이것도 표현만 보면 된다. 이러죠. 1번, 2번 아니면 무조건 3번 하셔야 됩니다. 오류요. 오류는 그냥 맞는 것 같아도 냅두고 아닌 것 같아도 냅둬야 합니다. 왜? 맞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라는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아니면 나의 해석이 구체적인 해석이 근거가 되어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보류한 다음에 언제 확인하나요?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보고 보류들 모아서 답 안 나오면 그때 확인하시면 되죠. 1번이요. 적성을 발견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얘는 뭐밖에 없나요? 표현이면 표현이고 효과면 효과인데, 표현법이라기보단 뭐 내용이네요. 그래서 뭐 되게 발견과 일반화는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이지만 효과밖에 없긴 하죠. 보류요. 그 다음 2번이요. 배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삶에 대한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얘는 미리 읽은 내용으로 나까지 읽었다면 바로 할 수 있긴 한데 나와 반대말입니다. 왜? 나는 주관적인 인상을 계속 표현한다고 했는데 관조적인 태도 이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삶에 대한이니까 확인은 필요하겠으니까 2번은 보류 확인하겠습니다. 3번이요.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여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예? 바에서 읽은 주제 기준으로 할 때 얘는 거의 맞는 말이고 또 나까지 봤다면 우연이라도 나까지 봤다면 알 수 있는 건 둘 다 자연에 가는데 약간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 이 정도였죠. 뭐야? 자연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되게 넓은 거예요. 뭐 그냥 자연 좋아해요라고 말할 뿐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당연히 자연 좋아가 기본이고요. 얘도 자연에 간 이유는 뭡니까? 자연 좋아서 간 거 아니에요. 결국 보류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오면 3번이 아마 되게 정답 후보가 될 거고요. 4번. 현실의 경우 삶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얘는 주제 읽고 내용 확인한 다음에 아예 아닌 걸로 지우면 좋았죠. 2번도 삶에 대한 과조적 태도 보고 바로 지워도 됐고요. 5번은요.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 바로 또 5번도 지울 수 있긴 했습니다. 1번과 3번 중에 뭐 확인할래? 그러면 당연히 3번 확인한다. 3번 확인한다. 얘기하면 될 거고요. 3번은 자연친 확인하니까 답은 3번 찍어버려도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네, 답은 실제로 3번이었고요. 현대시에서 조금 더 볼게요. 요 유형은. 한 번 더요. A, B, A로 해. A 앞뒤 읽으세요. 만료했고 이랬구나. 뒤엔 이랬구나. A 기준 지워요. 2번이요. 몰라요. 3번이요. 가려던 길 근데 안 갔죠? 4번이요. 일행이랑 같이 있어요. 5번이요. 걷기에 편한 길은 아니죠? 뭐야? 2번 아니면 3번이고 3번은 A는 맞아요. 넘어가요. 24번 A 읽어. 읽은 다음에 아예 아닌 거 찾아. A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되게 자세한 내용일치로 나와 있습니다. 주제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주제로 답 찾을 수 있는 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세한 내용일치할 준비를 하고 읽어야겠죠? 읽어봤더니 어떠세요?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되 누가? 돌이 굽어봤다는 겁니다. 끝에 있고 여기에 뭐 돌이 있나 보죠. 그 다음 저 바위에 사자가 활용대로 말하기를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그럴 테니까 내 발 조금 고여다오. 옳게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개었다 하네. 건너편 산에 있는 돌을 빼다가 개었다가 개었다고 하죠. 그랬더니까 건너산 바라보니 승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 갖다 끼우면 크게 비슷하다. 내용 알았어요. 1번이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의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다. 여기에 발이 끼울 만한 장소겠죠? 2번이요? 말밑. 3번은요? 용의 제주를 보러 옮겼다. 좋아요. 활용이요. 4번은요? 보급산에 올라가. 뭐야? 사자봉을 바라본다. 뭐야? 사자봉 쪽에 있고요. 건너편 산을 그냥 바라봤죠. 답은요. 4번. 5번은요? 이 돌이 견주면서 크게 유사한 마지막까지 있어. 미리 내용 최대한 알고 온 다음에 알 수 있는 거 바로바로 지우고요. 확인이 필요한 건 확인하려고 했더니 아예 반대말인 게 보여서 찍었다. 뭐 이 정도의 문제풀이 과정이겠네요. 25번 나죠? 26번은 가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볼게요. 1번. 점심을 먹은 후에 이랬다. 시간적 순서. 그럴 수 있구나. 사실적 양상까지 보기의 방향 맞네요. 3번이요.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했다. 다 기준으로 하면 그냥 본 것만 말한다고 했는데 의심돼서 있다 확인. 그 다음 일기 형식까지는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5번이요. 정보를 얻은 경험을 기억할 만한 것으로 기록했으니까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긴다. 이걸 텐데 3번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우물집 문 열고 구경 찾아요.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이랬다 이랬다 이랬다. 뭐야? 다시 갔다는 얘기는 없네요. 다시 갔다는 얘기는 없네요. 답은요. 감흥을 새로 얻고자 했다라는 구체적인 양상도 없네요. 답은 3번. 나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긴 했는데 이렇게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까지 보고 푸는 친구들 많았을 거고 이제 다 읽으세요. 다 읽은 다음에 여기선 좀 더 주관적인 느낌을 많이 말했구나. 문제 푸세요. 1번이요. 내용을 치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솔의 생김새, 파라솔이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내용을 치러 언제나 여기서 먼저 기준 잡기. 그럼 돌아가세요. 솔, 파라솔 어딨냐? 솔, 고민 듯하다. 파라솔 어딨죠? 여기 있다. 솔들이라, 여기 있네. 파라솔 유행형들이다. 1번 지워. 2번이요.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부부의 모습 상상하고 있다. 일단 초현실파의 그림 찾아야겠죠? 초현실파의 그림 여기다. 앞뒤 여기에서 아까 못 찾아야 됐죠? 막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하면서 갑자기 신랑 신부를 떠올려야 된대요. 의외 것이돼 배경에 조화돼 버린 철봉이 하나. 철봉인데 매달렸어요. 네 번을 하다. 응? 뭐야? 끝났는데요? 그런 길이다. 얘가 먼저 있고 얘는 나중이었어요. 먼저랑 나중이라서 얘를 하면서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답은요? 2번. 어쩔 수 없는 되게 짜증나는 내용을 지었고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끌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많이 없는 거죠. 3번은요. 젊음 어디 있는데? 가서 찾아야 돼요. 이렇게. 젊어 있다. 확인하시고 3번 지운다. 빠르게 하고 있지만 뭐 언제나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가? 그 다음 돌아가서 확인. 이 3단계를 꼭 지켜야 합니다. 4번이요. 달빛을 달의 물결로 인식하면서 이랬다 달의 습성 확인하시고 맞구나 하고 또 지우고 4번도 확인하시고 맞거나 하고 지우고 하면 4번, 5번 지워지겠죠. 답은 2번이었고요. 얘도 풀렸으니까 끝. 얘를 안 했네요. B.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이랬고 가로 걸으면서 뭐 했죠? 혼례식장 이런 걸 떠올렸다고 합니다. 2번 많은 사람 마주쳤다. 사람이 많이 마주쳐야 될 것 같은데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뭐 있는 길이다. 이미 갔고 그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 3번 찍으면 되겠네요. 한 번 더 검토. 22번의 답은 3번 맞았고요. 답 다 풀었고 넘어가면 되겠다. 복합 세트가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또 좀 할만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또 그다음 뭐죠? 소설 하나 보겠습니다. 고전 소설 똑같이 하나요? 네. 현대 소설과 똑같이 갑니다. 예. 보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니까요. 선택권 세 가지라고 했어요. 인물의 이름과 관련된 표현을 찾는다. 또 단어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읽으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다면 걔도 찾는다. 그다음 마지막은 줄거리에 대해 말해주면 그거의 대응도 확인하며 읽을 거기 때문에 줄거리 대응 확인할 만한 내용도 있다면 찾는다. 요 세 가지였어요. 그걸 확인하며 읽는 걸 첫 읽기로 하자. 그랬죠? 근데 좀 더 힌트 얻을 만한 건 이렇게 얘랑 얘까지요. 얘랑 얘까지요. 얘도 내용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죠. 5개 중에 4개가 맞고 1개가 틀리잖아요. 뭐가 틀릴지 모르지만 5개를 다 가지고 하는 건 좋겠죠. 그러면 내용에 대한 스포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테니까. 얘만 해볼까요, 일단? 보기를 참고하여. 영웅서사, 변모? 뭐죠? 초월적 세계, 찾으세요. 1번이요. 다른 영웅소설에서처럼 인간 세계와의 간극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지만 인간 세계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도 그려진다. 1번 갈등이요.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 요청으로 주인공 3번이요. 김진옥이겠죠? 초월적 존재 4번이요.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이게 갈등이겠죠? 2번이요. 대신 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우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존재 4번인가? 확인해봐야 돼요. 왜 다른 존재일 수도 있잖아. 요청한 사람과 그 다음 인정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월한 능력 인정받고 우월한 능력 뭐로 나타나는지 5번이요. 약속된 보상을 받아 6번이요. 번호를 굳이 붙이는 이유는 일반적인 밑줄이나 표시랑 구별하기 위해 이걸 찾아야 돼 하는 걸 조금 더 세게 만들기 위해 하는 거고요. 했으면 이제 찾으러 가면 되겠죠. 물론 얘까지 읽으면 대박이었지만 이렇게 주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만 좀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경우의 수는요. 보기를 바탕으로 지문을 읽잖아요. 경우의 수는 보통 요렇게라고 하죠. 29번 같은 보기가 없다면 이게 뭔 얘기야? 보기에서 말한 내용이 지문에도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확인할래요? 대응을 직접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 얘는요. 보기에서 말한 걸 열심히 대응을 확인했더니 얘는 대응 확인의 결과예요. 근데 없어. 그러면요. 이건 답이에요. 적절하지 않죠. 보기 문제는 언제나 어떻게 나오죠? 지문 내용과 보기의 내용의 대응을 확인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답이 될 겁니다. 왜 어떤 거와 대응해도 대응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다음 요거 보기에서 말한 적 없는 내용이 지문에 등장하면 우린 당황해요. 근데 미리 알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치 문제가 원래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어차피 보기에 대응되는 이런 부분들은요, 보기 문제에서 써먹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고 끝난다면 얘는 보기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 내용이 지문에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직접 내용 일치하라고, 즉, 돌아가서 확인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필드가 될 수 있겠죠.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얼른이요. 동네 줄거리. 진옥은 월국에 승전한 일을 황제에게 전하고 돌아오다 문득 대풍을 만나 외딴 섬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난다. 이게 29번에 대해 안 한 사람은 한 노인이 초월적 존재가 뭐 이럴 거예요. 내일 때 읽어볼까요? 40후에 한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년 난중에 이런 나이다 이래요. 진옥이 왈. 자식의 이름이 뭔데요? 김진옥인데요. 이래요. 황당하죠? 그러다가 대성통곡 왈. 응? 대성통곡. 두 가지 대성통곡이니까 구별해야죠. 얘 누가 했나요? 원수 누군데요? 김진옥. 이건 누가 했는데요? 노인.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하더니 한 곳에 다다르니 바람결에 청아한 옥피리 소리 들리거늘 살펴보니 일위동자가 청의를 입고 머리에 이 사람이 초월적 존재겠네. 화관을 쓰고 이래편주를 타고 칼같이 오며 왈 김원수는 배를 잠시 멈추소서 수부왕이 청하시니 가사이다. 일단 가자고 요청하긴 했는데 갈등 해결에 부탁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왕은 수부 용신이요. 진옥은 진세 지인이라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뭐야 구별돼 있다더니 맞네요. 어찌 서로 미치리요? 어찌하오리까? 용왕이 청하시니 어떻게 가야지. 원수가 동자를 따라 수부에 이르니 1월이 명랑하고 그랬다. 이때 용왕이 원수를 맞아 배곡상에 좌정한 후 원수의 존명을 들은 지 오래더니 오늘에서야 처음 뵙네요. 저는 인간 사람인데 이다지 관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공곡 대병이 지경을 범하오니 대왕은 급히 막으소서. 뭐야? 약간 전쟁이네요. 전쟁이 갈등이자 아까 뭐라 했지 표현이? 문제라고 했죠. 갈등이자 문제네요. 그죠? 용왕이 원수를 돌아보라 왈. 아, 용왕 그 자체가 초월적 존재로 밝혀졌네요.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까지 인정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수 일시영광 그래라. 소멸하면 수부의 영광이 될 것이요. 또 그 공을 표창하리라. 저는 진세 사람이라 어찌 수부 용왕을 당하리요. 그러다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랬습니다. 결국 이기는 건 알죠, 우리가. 그다음 그랬다. 적설 이때 중국 대병이 회관하다가 일리아 대풍의 원수 탄배 표풍하여 간 곳이 없는지라 군중이 황황하여 두루 찾았으나 종적을 모르는지라 왜 어디 갔죠? 용궁 갔죠? 삼상만의 본국에 돌아와 황제께 아뢰길 대원수 김진옥을 중도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대경 차탄하시고 이 부분이 원래 29번까지 읽었으면 29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몰랐다면 이렇게 해야죠. 여기부터가 싹 다 뭐 보기에 없고 지문에만 있는 내용이다. 여기로 뭐가 나올까요? 내용을치가 나오. 그래서 29번이 나온 거기도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근심했다. 갑자기 원한 있는 사람이 있네요. 오양공주. 그랬다. 갑자년 난중에 김진옥의 아비 시광도 김시광이겠죠? 오랑캐와 내응하다가 성사치 못함으로 월국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진옥이 월국을 치는 채 하다가 월국으로 도망하여 제 아비와 동시에 합력하여 증국을 해하고자 하니 중국이 여기구나. 그 처자를 어찌 살려두리까? 황제는 앞날을 생각하소서 이랬습니다. 그랬고, 그랬구나. 그 처자는요, 부인과 자식을 어찌 살려두리까? 이 정도겠죠. 황제는 그래라. 그랬더니, 처까지 죽였네. 죽이려 하더라. 이랬네. 그런 다음, 결과적으로 용궁 대병을 거느리고 해서 어떻게 됐을까? 이겼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수진인데 왜 일자 장사진을 치시나요? 그랬더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뭐야. 승극이 있다? 얘가 이긴다 이거죠. 그다음, 진법은 과연 명장이라 이러고 이겼고요. 결과적으로 뭐야? 개인수색하노라. 이러다가 인정받고 끝났네요. 안 찾은 거 있나? 초월적 세계 용궁 있는 그 세계 갈등 확인했고 김진옥 용왕 문제 해결했고 문제에게 5월 정도 인정받았고 약속된 보상 어딨나요? 확인하면요. 시사하더라. 진으로 서해군 여기서 하면 되겠는데 그죠? 네, 뭐 속도를 구하러 가긴 가야겠지. 뭐 요 정도였고요. 27번부터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1번 내용을치랑 똑같기 때문에 뭐만 위치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고요. 보면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진옥의 반응이며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전란을 극복했다? 이게 뭔 얘기예요? 헤어졌던 아버지 아니야? 답은 1번.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아가서 확인하는 절차는 해보시고요. 그 다음 28번에 1번이요. 얘도 그래요.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에 대한 인물을 주로 환기한다. A가 뭐길래? 뭘까요? 뭐야, 오피리 소리면 무조건이잖아. 일위 동자가 청인을 읽고 왔던 것도 맞으니까. 답은요? 1번.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29번이요. 이제 뭐 아까 봤던 이 버전으로 푼다고 연습해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죠? 이렇게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인정. 인정. 출발했지만 누구 만나서 딴 길로 샜죠? 그 다음 가족을 해친다. 처자. 그랬고요.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그럴듯하다고 이해했지만 후르나로 돌아가 보세요. 공주는 계략을 꾸몄다. 복수심이 엄청났죠. 그 다음 확인했다. 무조건 봤죠. 그 다음 이제 흉제 나랑 말을 볼 때요. 흉제가 이해했다는 내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답변이 어때요? 없죠? 답은 3번 이렇게 찾는 내용 정도네요. 그 다음 1번이요. 진옥이 이랬다. 간극을 인식하고 있다. 2번은요. 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문제는 뭔데?
취한 것을 보면 그럼 인간 세계에서 이게 쳐들어왔어야 됐는데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었고 뭐 이 관드까지 생각하면 완벽하게 다른 얘기겠죠. 그리고 읽어서 알잖아요. 초월적 세계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냥 초월적 세계에 누군가에게 쳐들어온 내용 정도였습니다. 답은요. 2번. 얘는 보기와의 내용을 통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여야 했다. 이 정도 됐네요. 고상소설 마무리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현대시입니다. 현대시는 뭐 사람마다 푸는 법 이것도 다르겠지만 우리 수업에서는 가를 먼저 읽어라. 그다음 가의 주제를 바탕으로 쭉 문제를 풀어가는데 뭐 첫 번째 문제는 표현상의 특징은 언제나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푸는 법을 준비해라. 라고 말했던 내용입니다. 해볼까요? 화는요. 화자 중심인 시 혹은 대상 중심인 시가 있을 텐데 화자 중심인 시는 느낌으로 찾는 게 좀 더 좋긴 하다. 근데 만약에 느낌이 좀 어렵다면 뭐 해도 화자의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일부러 먹은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거 나오면 태도로 판단하고 그 내용 그대로 하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죠. 회사 중심이시면 이렇게 찾으라고 했어요. 상황이 어떻다. 긍정과 부정 중에 뭔지. 그 다음 태도는 최대한 찾아주시면 좋고요.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다 읽어. 제목 읽으면 살국국한테. 이 집, 딴 집, 연계 여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그냥 풀기만 하고 있습니다. 또 저 집, 흐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차 집어넣었다. 만난 것도 화자고 그렇지 않나요?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꼬꾸름. 때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 맥 덜 여문 나미들이 저속으로 오간다. 소의 슈한 얼굴이 너무 좋아.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하늘구름이 이랬다. 어이 뭐야. 내다본다. 말이 되는군. 뭐예요 이거. 긍정적인 상황,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 마을에서 봄, 꽃 플러스 알파를 보고 있죠?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뭐야, 태도는요? 꽃에 대해 생각하죠. 물어볼게요.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해석하자가 만족감을 느끼면 긍정적인 상황, 뭐라도 부정적인 어떤 불만족감을 느껴서 벗어나고 싶으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보면요. 아우, 무조건 긍정이네요. 그죠? 긍정적인 상황에 마을에서 꽃을 보며 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까지를 읽었고요. 그 다음 몸 돌려 이랬다 서 있겠지.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아 하늘의 기둥들 뭐야 그냥 쳐다보고 하는 거 똑같네요. 슬프고 한때 제목 그대로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풀어갈까요? 아까 말했던 대로 뭐부터 효과부터 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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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이렇게요. 의외로 가의 주제 기준으로 하면 아예 아닌 선택지들이 많이 있답니다. 1번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고 1번 5, 6 2번은요. 대상에 대한 그리움 지워 이렇게 3번은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얘는 아예 아닌 거였다면 당연하다 보이죠? 4번은요. 안 보겠지만 아예 아닌 것 지우면 되고요. 얘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오류야. 3번부터 확인했어야 돼요. 3번은요. 오른쪽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모든 표현의 기본적인 목적이자 효과니까 당연하다고 놓고 왼쪽만 보는 겁니다. 중심 소재 반복적으로 제시 제발 살구꽃 그 다음 꽃 그 다음 꽃 나왔다. 꽃에 대한 얘기였고요. 살구꽃이 한 번 더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살구꽃은 한 번밖에 안 나오긴 해. 근데 꽃이란 말 나오니까 상관없어. 그 다음이요. 나를 왜 보죠? 나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나에서 중심 소재가 반복되는지 볼 수 있으니까 제목은 역사였고요. 봅니다. 1, 2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 연들은 되게 좋은 게 1번과 2번에서 반복되면 끝날 겁니다. 그럼 그게 중심 소재일 거예요. 갈래꽃, 갈래꽃의 긴긴 역사, 나이스, 역사까지 나와서 확실해졌죠? 뭐야?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 몇 번 제시하면 됩니까? 두 번 제시하면 되죠? 답은 3번. 다밖에 안 읽었지만 1번, 31번 문제가 그냥 풀리는 순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A부터 E라고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 있나요? 가에서 확인 끝나네요? 확인하러 가시면 됩니다. 1번이요. 내용일치, 첫 번째 생각. 내용일치보다 먼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도 한번 하면요. 본문분학. 모든 문제는요, 1단계 풀이 다음에 2단계 풀이를 해야 된다 이래요. 왜 운문문학만 얘기하나요? 산문문학, 즉 소설은요, 그냥 여기랑 내용일치가 더 많아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운문문학은 괜히 1단계, 2단계 없이 내용일치만 그냥 했다가는 되게 쉬운 문제를 어렵게 풀어야 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1단계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뭐만 보라고 할 거냐면 대충 훑어보면서 대략적 주제에 어긋난 거 있나 보세요. 있으면 답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을 때. 또 하나, 긍정 부정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시적화자에게 있으며 시적화자의 수식어, 그다음 시적화자의 서술어에 있기 때문에 시적화자의 수식어 그리고 서술어에 있기 때문에 긍정 부정은 명확하게 써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 풀면 그만입니다. 또 하나요.
보기 박스가 있다면 보기에 어긋난 걸 먼저 찾는 작업으로 1, 2, 3, 4, 5를 다 봐주시는 게 좋겠죠. 1, 2, 3, 4, 5 이렇게. 갔는데 답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답이 없거나 그럴 때 2단계 가는 거. 1단계로 답이 나오면요 2단계를 하면 안 돼요 절대. 1단계 답이 나오면 2단계 가지 마라. 근데 1단계 답이 안 나오면 2단계는요 어쩔 수 없이 아까 하던 거 해야죠. 내용을 치로 찾아야 돼요. 그 다음 급 선택지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돼서 적절할 수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선택지 내부 모순으로 잡아내면 좋겠고 이 정도 내용이네요. 1단계로 풀리면 좋겠는데요. 1단계로 풀린다는 건 내용을 치를 안 보는 거니까 A, B, C, D에 뭐가 있나 안 보는 거죠. 1번이요. 있을 수도 있구만. 2번 괜찮네. 3번이요. 거꾸로가 이별하는 상황. 이 이별이 그냥 뭐 눈물의 작별 이런 게 아니라 뻔한다 이거잖아요. 괜찮잖아요. 4번이요. 그렇구만. 5번. 세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의외로 개념은 문제입니다.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요. 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이 그런 뜻이야? 하겠지만 문학 개념어입니다. 뭐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정서적 거리가 멀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멀어지는 상황. 긍정에서 뭐로 간다? 부정으로 바뀐다. 있냐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경외감을 왜 드러내냐고요. 경외감은 존경스럽지만 두려움도 느낀다. 그래서 두려움 가지고 아마 약간 뉘앙스 한번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닐 거고요.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조차 아예 존재해선 안 됐고 없었다. 답은요. 휴 1단계로 풀려서 이에 뭐가 있는지 안 봐도 됐다. 그거 하나만 한번 확인하세요. 근데 실제로 확인하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거에 정확도 차이는 없어야 합니다. 5번, 5번. 33번은요. 나니까 나중에 풀고요. 바로 풀리면 좋겠네요. 그죠? 전하지 않을 것. 나는요. 나까지 읽어도 좋아요. 왜냐면 가만의 특징을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주니까. 일시성, 꽃이 졌지. 나는요. 영속성, 오케이. 1번, 내적 인식 괜찮구만. 2번, 선명하게 순간, 좋아요. 4번, 달포 뒤쯤 회복될, 언젠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달포 뒤에 생명이 회복된다고? 아까 뭐라 했죠? 일시성. 근데 얘는요, 달포 뒤에 회복? 이러면 한 달 좀 넘는 기간을 달포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회복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일시성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하나요? 영속성이네요. 답은 보기와 아예 반대. 답은 4번 이렇게 찍어야 합니다. 보기에 어떤 표현과 아예 반대되는 게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찍으세요. 일치성과 영속성 서로 비교대 조건을 해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회복이 돼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답은 4번. 이제 나만 읽고 문제 풀면 끝납니다. 달래꽃에 대한 그런 이야기구나. 그 다음 아까 우연히 봤죠? 라가 보기가 나오니까 읽고 내용 연결해도 뭐를 추천하진 않지만 되긴 될 겁니다. 왜? 33번 문제만 풀면 되니까요. 1번이요. 그럴 수 있지. 2번, 그럴 수 있지. 하다가 쭈룩쭈룩쭈룩 가보세요. 근데 이 시는요, 화자 중심의 시예요, 대상 중심의 시예요. 계속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대상이 이랬기 때문에 나도 이래야 한다. 우린 이래야 한다. 이런 내용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뭐래요? 화자의 인식까지는 좋아요. 기리는 건 좋아요. 달래꽃 얘기 좋아요. 대상 좋아요. 근데 5번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사의 희생정신. 갑자기 대상 중심인 시가 되어 화자 중심인 시로 바뀌어요. 아예 반대말로 5번에 화자의 희생정신, 화자의 태도는 나온 적이 있는가? 이런 태도는 나온 적이 아예 없다. 뭐야? 주제 기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1에서 2에서 3에서를 가서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뭐 화자의 희생정신 보자마자 찍어버리는 문제풀이가 조금 더 좋았다. 결국 이것도 1단계로 풀리는 문제였네요. 답은 6번. 이렇게 풀면 문화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언매 해설은 약간 쇼츠로 올려보겠습니다. 좀 언매가 어려웠다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쇼츠로 한번 올려보고요. 뭐 이 정도까지 하면 연계 여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그냥 쭉 해설해서 한번 진행해봤고 비문학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내용을 같이 처리해봤으니까 여러분의 어떤 오던 노트와 뭐 여러 가지 과정 피드백에 조금 도움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번 유평 해설을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곧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 안녕!